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영화 진행을 맡은 시에나고요. 달달보름입니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겨울이구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날씨가 많이 빠르게 추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다뤄볼 영화는 뭐 실화 바탕 영화가 많지만 이 영화 역시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 영화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영화를 딱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는 실화 기반의 영화예요 라고 할 때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선호도나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가지 언니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호불호를 딱 뭔가 구별을 하자면은 불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네. 일단은 실화 기반 영화다라고 뭔가 예고편이 나오거나 광고가 나오면은 네. 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일단 아는 사건이라면은 네. 아니까 그 내용이겠지 뭐 이렇게 뭔가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네. 간혹 저 내용은 보기 힘들 것 같아라는 뭔가 그런 선입견들이 네.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더 그런 게 선입견이 더 많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뭔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다뤘다라고 네. 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뭔가 그런 뭐 실종 등등 이런 거는 저거 안 돼. 고구마 먹을 것 같고 너무 슬플 것 같고 너무 네.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고 전쟁 영화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많은 죽음과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무슨 사건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너무 내가 그걸 후벼파면 나 너무 며칠 힘들 것 같아 이걸 알아서 이제는 조금 피하려는 편인 것 같고요. 네. 뭔가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인물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은 뭔가 영화적으로 연출을 할 때 뭔가 살짝 건너뛰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인물을 알지 못하면은 잘 모르게 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맥락 파악하기가.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실화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역사 영화 안 좋아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사 영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 영화도 비슷한 의미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글쎄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저도 호불호가 딱히 나뉘지는 않는데 실화 기반 영화 특징이 뭘까 했는데 보통 지루한 게 특징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의 기승전결이 물론 명확한 것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맞아요. 그냥 다큐를 보지 뭐하라 이걸 봐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느낌이랄까? 그렇다고 너무 또 왜곡되면은 맞아. 그건 역사 왜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출도 되게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역사 영화라고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쟁 영화도 보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영화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좀 편하게 떠먹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보는 편이긴 해요. 네. 저는 이제 실화 기반 영화인지 모르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근데 경우 좋은 영화들도 있죠. 그린북이 그랬어요. 저는 약간 가지언이랑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게 약간 보기 전에 이거 실화야 이러면은 불호까지는 아닌데 한 10% 정도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뭐 실화가 제가 이제 취향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뜻한 거 좋아한다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실화가 사실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도적으로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뭐 안 살 거 아니고 살아갈 거니까 좋은 곳이다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이런 갉아먹는 느낌이 들어서 불호까지는 아닌데 가끔 좀 망설여지는 면이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실화도 감동적인 이야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생각하는 실화는 약간 범죄, 스릴러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더 뭔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같은 의미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별로 안 보거든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범죄 관련한 그
그 교양 시사 교양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되게 싫어해요. 괜히 기분 나빠 보면은. 맞아, 그 잠식당하는 것 네. 같고 계속 생각나서 저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한 뭐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의 장르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또 특징이 갈리는 것 근데 같기도 하고. 결론은 잘 만들어야 된다. 맞아. 우리 막 동주 막 교황 두교황 이런 거 얼마나 재밌게 봤어요. 잘 만든 건 다 좋다. 네, 좋습니다. 재밌지.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실화 기반 영화를 만들 건데 그게 여러분의 삶을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좀 어떠실 것 같은지 나 개 좋아. 궁금해요. 관종이 개 좋아. 나도 너무 웃겨. 제일 처음 쓴 게 나는 좋다. 개 좋은데 문제는 재미없어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웃긴다. 난 진짜 완전 좋지. 왜냐면 진짜? 진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나는 쓸만한 얘기가 없어 근데. 잘 물어봤다. 저는 고민하다가 싫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처음에는 위인들은 정기를 남기지 막 이러면서 내 삶의 기록을 남겨도 괜찮지 않을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막 내가 했던 생각들, 선택들 이게 뭔가 발가벗겨져서 도마 위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라고 결정을 해봤는데 근데 난 그거는 전제 조건 달았어. 근데 내가 그레이시라면 싫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십을 던져주고 싶진 않다라는 걸 전제로 까긴 그러니까 했어. 나는 그레이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십거리가 없어요. 나도 가십거리 그러니까 딱 내가 쓴 말이 딱히 빌런으로 욕 먹을 것 같진 않다. 내 삶이.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엘리자베스가 얘기하는 것 오늘 영화의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명확하게 나는 미안하지만 난 백색 쪽에 있는 사람. 행자라서. 그래서 재미가 없지. 맨날 똑같이 사는데 뭐가 재미가 있어. 그 전의 삶은 어땠나요? 그거는 약간 다이나믹하긴 하지만 그렇네. 그건 조금 다이나믹한. 근데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또 아니라서 내가 진짜 욕 뭐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불황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음. 그러면은 찍을만한데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 뭐야 그게 심심해. 그냥 그 지난주에 우리 했던 뭐예요 그거 세계의 주인의 엄마 정도 역할 조연인 거야 그냥. 텀블러.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돌아봤던 이유가 오늘 함께하는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그 두 주연 배우 줄리안 무어와 나탈리 포트만을 너무 좋아해요. 그들의 연기를 보는 게 좋았고 또 제가 득보에서 선정했던 영화들이 약간 좀 따뜻한 판타지 계열의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이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나는 좀 다르게 선택해보고자 이거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보고 나니까 이거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달라.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좀 결은 다르지. 맞아요. 결이 달라요. 약간 어두워. 어쨌든 내용은 진짜 좀 그렇지. 그런 이유로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요. 제목이 메이 디셈버인데 저는 처음에 그냥 5월, 12월 이렇게 계절과 관련된 의미인가 싶었더니 난 마이 디셈버인 줄 알았어. 좀 뭔가 영화 제목 같다 그것도. 나의 12월. 근데 이게 그 나이 차이가 큰 커플을 뜻하는 영어의 관용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봄과 겨울과 같은 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역시도 이 관용어에서 따온 제목이고요. 이 감독은 이제 토드 헤인즈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2016년도에 개봉했던 캐롤로 알려진 작품이고요. 감독이고요. 두 분 혹시 캐롤 말고 이 감독 영화 본 작품 있으신가요? 다크워터스. 다크워터스 봤어요? 좀 어때요? 색감이나 결이 비슷한가요? 되게 지루하고 싫어해서 그것도. 그것도 싫어하군요. 근데 완전 다큐처럼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로 보면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도파민 나오게 만든 게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고 다크워터스는 진짜 딱 그 듀퐁사의 그 폐수 배출 과정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되게 막 카메라가 끈질기게 쫓아가는데 재미없어요. 잘 만들었어 근데 그 뭔지 알죠? 잘 만들었는데 재미없는 영화. 네. 이 감독이 아마 좀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캐롤만 저는 봤는데
뭔가 화려한 이제 색감이나 억눌린 감정 구조를 그대로 빌려서 이제 고전 멜로 드라마에서 따온 그런 방식을 우리 세계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여전히 느끼는 욕망이나 죄책감, 뭐 정체성의 긴장을 보여주면서 그 과거의 방식을 지금의 불편함으로 비추는 거울 같은 연출을 하는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표면은 옛날식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 현재의 이야기라는 겹겹의 구조처럼 느껴지는 연출을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메이 디셈버 줄거리는 가지 언니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한 네. 엘리자베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왜 생각 안 나냐? 줄리안 머. 줄리안 머가 연기한 그레이시 이렇게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자, 엘리자베스는 어떤 독립 영화의 주연 배우를 맡게 되는데요. 이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부부를 만나러 갑니다. 유부녀였던 그레이시는 당시 13세 소년과 사랑을 나누었고 이 소년의 아이를 감옥에서 낳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감옥에서 아이를 낳고 출소 후에 이 소년과 가정을 꾸려서 이제 20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엘리자베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실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들 부부의 모습에도 뭔가 작은 변화와 균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직 정신적으로는 소년의 모습을 못 벗은 뭔가 그런 남편 네. 조. 네, 당당하지만 여러 감정의 교차가 있을 나이에 이제 약간 갱년의 여성이 된 그레이시. 네. 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자녀들까지 뭔가 알게 모르게 균열이 좀 생기고요. 이들을 파고드는 엘리자베스의 질문들이 뭔가 다시금 자신들의 과거나 지금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이 틈을 더 계속 파고들면서 자신의 연기를 완성하기 위해 뭔가 이들의 모든 감정을 다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도 흔들어 놨다가 사랑도 뭐 나눠봤다가 네,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하고 파고드는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뭔가 결국에 어떤 선택을 맞을지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달달 보름은 이 영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내용도 좋고 충격적이긴 했어요. 네. 저게 실화라고? 말이 되나? 13살? 그것도 너무 충격적이긴 했고 일단 내용이 되게 도파민 덩어리잖아요. 근데 연출은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뺄 건 좀 빼고 힘 줄 건 준 것 같아서 좀 좋았고 오히려 그렇게 돼야지만 좋은 영화인 게 이거는 두 거장의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기력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기가 빨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덕지덕지 뭔가 붙어버렸으면은 이 영화 잘 만든 영화 과하게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그 등 두루릉 하는 그 아침 드라마 같은 그 음악 뭐지? 그리고 대사보다 되게 크게 빵 빠바방 나와가지고 자꾸 어씨 아니 그냥 되게 심파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 음악을 일부러 깔아놓은 것 같은데 나는 영국 무대 같은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더라고. 나는 나중에는 그러니까 1막, 2막 뭔가 이런 사이사이에 근데 그러기엔 너무 똑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거슬리는데 좀 그게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레이시 연기를 하는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나탈리 포트만이 그쵸.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두 번 비튼 거잖아. 그레이시를 그쵸. 연기하는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거니까 한 번, 두 번 비튼 거라서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연기였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를 보다가 여기서는 좀 심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또 작품 자체가 되게 극적인 거 많이 했잖아. 블랙스완 같이. 그치.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 그 너무 세고 근데 나는 여기서도 충분히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줄리안 무 그냥 잡아먹은 것처럼 연기하던데 표정이나 입모양이나 행동이나 눈빛까지 모두 다 복제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연기를 잘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복제하지 말라라는 do not duplicate이라는 그 메시지가 광고에서 막 나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복제한 연기를 한 거잖아. 그게 너무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많이 메타포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조가 애벌레를 자꾸 막 관찰하잖아요. 맞아. 그게 우리가 그냥 이 사람들을 영화 속으로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겨우 날개를 펼친 그 나비가 된 걸 봤을 때 비로소 그때 조가 뭔가 자기의 무의식에서 감추고 있던 것들을 꺼내 본 느낌? 그때 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희 지지난주에 했던 그 세계주인에서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과연 누가 피해자였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 씨는 누가 리드했어? 누가 리드했어? 이거 3번을 물어봐. 누가 리드했어? 이걸 3번을 물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맞다면 이것도 3번을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 관계가 과연 누구한테 있었을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관계에서는 나이 많은 여성이 가해자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리고 둘이 그레이시랑 엘리자베스랑 조랑 한 번 자잖아. 유혹해가지고. 근데 이 엘리자베스는 오로지 진짜 연기를 위해서 얘랑 자보는 거잖아. 진짜 미친년이지.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게 조가 너무 빨리 싸. 나도 조른가 할 정도로 너무 빨리 싸.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감독이 영리하게 그거를 걔가 13살 때 경험을 하고 그치 한 여자랑 경험하다 첫 다른 여자와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그 전에 여자가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미숙한 성경험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 맞아요. 나도 그냥 왜 이렇게 빠르지? 약간 그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걔는 뭐 만족도 못했는데도 되게 막 만족스럽게 걔를 쳐다보잖아. 그렇게 빨리 끝났는데. 그래서 막 난 이런 경험이 막 처음이야. 침대로 갈까? 그래서 이 장면이 뭘까 했는데 걔는 진짜 그 유리병 안에 갇혀있던 애벌레 같은 맞아요. 역할이었던 거죠. 조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보여서 재밌었어요. 묘하게 저는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I Am Lov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루카 구아라다니노? 루카 맞나? 루카 구아다니노. 루카 구아다니노의 I Am Love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저기 나오는 틸다 스윈튼이 주연인 영화고 동생의 아들의 친구 아니에요? 네, 상류층 되게 잘 나가는 상류층 며느리로 살다가 아들의 친구랑 눈이 맞아갖고 바람을 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연출 감각이 되게 비슷해. I Am Love가 조금 더 쨍하고 예쁘긴 하거든요. 그 이 감독의 특징상. 그쵸, 근데 그 노래 나오는 그 타이밍이랑 여기서도 자꾸 그 시종일관 나비가 자꾸 나오거든. 꽃에 꿀을 빨아먹는 나비 막 벌 이런 게 자꾸 나와요. 은유적으로 아니 근데 대놓고 약간 웃기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런 느낌들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이 영화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여성의 욕망을 다뤘다는 점에서는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3개로 또 요약을 해보자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우 지독하다. 촘촘하다. 그래서 아우 숨 막힌다. 이렇게 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배우가 일단은 그 두 배우를 썼다라는 건 그냥 연기로 뭐 끝내겠다. 이렇게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이 진짜 촘촘해서 가볍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녹화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달 내내 심신이 굉장히 지쳤어요. 텐션이 아주 떨어진 상황이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는 이런 뭔가 촘촘한 감정선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피로했다.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이야기 나누겠지만 엘리자베스 행동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막 파고들고 막 너무 사생활 침해하고 막 저렇게까지야 너가 배우면 다야? 약간 막 지가뭔데 이렇게 뭔가 삐딱한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에너지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레이 씨도 그렇다 보니까 좀 그녀를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예, 확실히 저도 좀 가해자 느낌으로 조금 더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예, 저 여자가 과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첫 질문에 왜 나를 영화로 만든다면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레시라면 나는 싫다라고 했던 게 네. 저는 이 감독이 연출을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느꼈을 때 저희가 다가온 감정은 그레시가 좀 진짜 가해 느낌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연출 방법이나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관객이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네. 감독이 어쨌든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만약에 나의 인생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욕먹을 건 없지만 악마의 편집처럼 그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감독의 의도가 그레이시를 좋게 뭔가 하진 않은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래서 근데 하긴 또 그렇게 괜히 했으면은 욕을 많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피로하게 봤다. 시에나는 어땠나요? 네, 좋습니다. 저도 비슷했는데요. 이제 인간의 좀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뭔가 도덕적 경계의 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그리고 누구나 가진 이기심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꽤 소모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의 의견과 좀 비슷한데 제가 예전에 이 영화를 한번 봤을 때는 그냥 캐롤의 감독이구나. 그리고 색을 사용했다는 걸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되게 정성스럽고 세련되게 색을 썼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게 뭔가 대놓고 채도를 높여서 색을 강조한 게 아니라 되게 꾸안꾸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녹였는데 왜 내가 색을 그 전에 못 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영상 톤 자체가 채도가 높지 않고 그 사진 필터로 따지면 약간 따뜻하면서 뭔가 빛바랜 그런 질감이에요. 그게 약간 인물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처럼 느껴졌고요. 제가 좀 느껴졌던 색깔은 파랑색이 되게 컸고 빨강, 보라, 노랑, 골드가 눈에 띄었는데 이 파랑이 저는 영화에서 좀 정상성 혹은 그 평범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다라는 것의 기준을 파랑색으로 영화에서는 잡은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평범한 범주의 사람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파란색을 입어요. 그래서 이 영화 처음부터 되게 주의 깊게 보면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처음 그 그레이시 집에 도착한 날도 그레이시랑 조가 연한 그 블루 컬러의 옷들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은 뭔가 영화에서 그렇게 좀 사용된 것 같고 빨간색은 이제 욕망을 상징하지만 뭐 리컬러나 석양 같은 배경으로만 사용이 돼요. 직접적인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은근한 그 열기처럼 이렇게 배경으로 좀 깔려 있고요.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가 빨강과 파랑의 좀 혼합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시가 종종 연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평범해 보이고는 싶은데 욕망이 섞인 모호한 감정의 색 같았고 그 노랑이랑 골드가 저는 그 순진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그레이시가 나는 항상 순진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대사를 하는데 뭔가 그레이시의 금발 머리나 그리고 노란 이불도 덮고 자고 그리고 그녀가 만드는 파인애플 케이크까지 뭔가 그레이시는 노란색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가끔 노란색 니트를 한 번 입고 나오긴 했는데 메모할 때 펼치는 노트가 그 우리 되게 흔히 사시는 노란색 노트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물들의 뭔가 순진함 혹은 자기만의 무해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 쌍둥이 학교 갈 때도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그 복도 배경이 자세히 보면 파란색 벽에 노란색만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색깔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라는 평범한 곳 안에서 무해한 순진함들 이런 색의 조합을 되게 정성스럽게 썼는데 티내지 않으려는 그 세련된 집착 같은 게 느껴져서 그거를 주시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명도 이제 빛과 그늘을 활용한 조명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명암이 좀 자주 교차되면서 그 캐릭터에 보이는 면과 좀 숨은 면을 나눠주는 것 같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런 섬세한 디테일들이 영화의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들고 좀 쉽게 못 빠져나가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고 재밌다고 느낀 건 영화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조지가 뭐 엘리자베스에게 그 조지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첫째 남편과 낳은 아들인데 그 엄마를 연기하려는 배우 엘리자베스에게 엄마는 어린 시절 오빠들에게 학대당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영화 쪽 일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딜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며칠 뒤에 그레이시가 엘리자베스한테 그 말을 믿었냐. 조지는 나랑 매일 통화하고 그리고 약간 자아가 불안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나는 자아가 튼튼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영화가 끝까지 말을 안 해주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은 했는데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여기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결국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실보다 뭔가 감정의 서사를 선택하는 인간의 본능처럼 이런 식의 좀 열린 서술이 매력이자 그 묘한 불편함을 만드는 지점이 있었고 그런 점이 저는 꽤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레이시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럼요. 조는 살짝 멘탈이 그 막 대마초 어답이다 울잖아요. 지붕에서 아들 옆에서 막 엉엉 울잖아. 맞아요. 걔는 진짜 13살에 머무르는 애인 것 같아. 왜냐면은 섹스할 때도 그렇고 애 앞에서 우는 것도 그렇고. 근데 진짜 그레이시는 알 수가 없어. 진짜 단단한 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자아가 진짜. 단단한 건지 에고가 단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가 나는 잘 모르겠어라는 대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 의견이 뭔지 말을 하고도 잘 모르는 거야, 걔는. 그래서 뭐 말할 때마다 말을 해놓고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좀 아직 몸만 자랐지 애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꼬셨을까 나와서 너의 아이를 낳았으니 나랑 결혼해달라? 가스라이팅을 그런 식으로 계속 누가 리드했어? 했을 것 같아. 그 편지 써준 것도 보면 편지 내용이 딱 거의 막 세뇌를 시키는 그리고 것처럼. 마지막에 이거 태워 마녀야 뭐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라 이거였잖아요. 엘리자베스가 딱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동갑인 거 이제 알았네요. 36살 이럴 때부터 걔네 둘이 자겠다. 맞아. 눈치챘어.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웃겨. 네. 그래서 이 그레이시와 조가 나이 차이가 나는 연애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 후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포인트라고 느껴졌고요.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은 어느 정도 사라진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모든 걸 정당화시키는 것 같은 달콤함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런 그레이시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랑의 잔재일까 아니면 뭐 자기 기만일까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일까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가지 언니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진짜 사람의 심리,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전에 달달보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지난번에 했던 세계의 주인 속에 저는 오히려 그레이시가 주인이랑도 살짝 겹쳐 보였던 게 뭐냐면 자기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근데 둘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이 같은 경우에 난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뭔가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레이시는 나는 당당해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뭔가 그것도 역시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르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레이시의 행동이 저는 정당방위 그러니까 진짜 방어라서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함에 대해서는 그 단단한 게 자기를 속이는 단단함인 거지. 그렇지. 결국 그러니까 근데 그것 역시 어쨌든 굉장히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 다른 사람한테 욕 먹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것
본인도 알 거야. 내면 깊숙한 곳에는 왜냐하면 편지에서 이미 이거 태워라고 했던 게 이 사람도 이 관계가 당당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까발려졌을 때는 우린 사랑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당당한 걸로 그 사람을 증명을 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단단해, 나는 순수해, 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입 밖으로 내는 느낌이라서 그레이시에게 그게 사랑의 잔재라기보다는 그냥 한순간에 벌어졌던 자기의 욕망에 대한 평생의 책임, 평생의 족쇄, 스스로 채운 족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달달 보름은 어떠셨나요? 사랑일 리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일 리 없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자기 모임에 있는 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애착 티셔츠가 있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걸 입고 자야 된다고. 근데 남편 완전 친구가? 남편 친구가 네. 근데 막 완전 막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진짜 그지꼴인 그런 티셔츠를 애착 티셔츠라고 가지고 왔대. 근데 저희 남편도 그거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듣니 그게 사랑이냐? 그 집착이지. 그러니까 애착이 아니라 그건 집착이라고 내가 내보내라고 했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사랑이 그 형태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얘는 지금 떠나 보내줘야 되는 애인 거잖아. 죽여줘 그쵸. 막 이러고 있는데 너덜너덜해가지고 그거를 끌어안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냐고. 그래서 그게 문득 떠올리더라고. 그래서 진짜 사랑의 순수한 형태는 뭘까 하면서 막 남편이랑 얘기하다가 저는 남편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진짜 바람이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은 내가 보내줄 테니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아무튼 진짜 저는 그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도 쿨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진짜 보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레이시의 행동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랑일 리가 없어. 이거는 너무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잠자리도 막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초반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술 냄새 난다고. 피하려고 하고 막 엉엉 울잖아. 갑자기 난 왜 울어 미친 여잔가 막 그랬었어. 그 변 받아서 그러니까 밤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에서는 당당한 척 하지만 밤마다 울잖아. 케이크를 취소했으면서도 울고 그리고 화장도 엄청 꼼꼼히 해. 자기의 늙은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지. 자기 나이 어린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강한 멘탈인 척 하면서 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쓰럽게 생각하면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겠죠. 그러니까 방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사랑일 리 없다. 사랑은 진짜 아니야.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니야. 그녀가 속하고 그녀가 하는 행동은 아니야. 저도 그레이시가 물론 엘리자베스도 이상했는데 그레이시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나중에 후반에 거울 보면서 그 줄리안 모가 짓는 특유의 막 표정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되게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자기가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강박적인 자기 연출을 스스로 하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한테 그런 말 계속 하잖아요. 나는 과보 속에서 자랐어. 남자라고는 뭐 전 남편밖에 몰랐어. 이게 단순한 과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그 자기 이미지의 서사를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에게도 세뇌하면서 그러려는 시도 같았고 얘도 연기하면서 사는 거고 그니까 엘리자베스도 연기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연출한 자아 이미지를 연출을 해서 그걸 계속 연기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 조에게 써준 편지나 그 관계에서는 오히려 관계를 막 조종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게 요리하게 시키고 난 케이크 먹일 때가 되게 무서웠어. 소름 돋았잖아. 그 밤중에 그러니까 순진한 희생자로 보이고 싶은데 그 관계를 설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케이크 취소 장면 저도 너무 이상해 이러면서 줄리안 모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잘해서 짜증난다고. 너무 짜증났어요. 그래서 그 입술이랑 입술 움직이는 거랑 뭔가 그냥 눈빛이랑 그 그리고 울 때 무슨 짐승처럼 울어. 막 이러면서
생각해서 너무 연기 진짜 잘했고 뭔가 남편과 자녀를 그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돌봄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그렇게 좀 느껴졌고 더 이상한 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같은데 또 그 시선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한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하지 않아야 돼.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애티튜드는 항상. 그니까 응. 그 스캔들이 일어났던 마을에서 여전히 살면서 전 가족과도 마주치고 보란 듯이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유지하겠다는 그 일종의 뭔가 선언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또 딸에겐 막 체중계 선물하고 뭐 너는 네 팔뚝이 그런데 나시 원피스를 잘 입고 나랑 다르구나 막 이러면서 그거 서양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라던데 정말 근데 그치 그거 우리 거의 외할머니가 나한테 주셨던 전통이란다. 그 집안 꼴이 어땠는지 보이는 거야. 그거 그 체중계 역사 하나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막 자존감도 조정하고 정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타인을 조작하는 인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했고 약간 완전체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 소시오패스 같아 보이기도 하면서 저는 약간 자기 기만의 결과물이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요. 그 진짜 오빠들한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없다고 얘기한 게 나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어. 맞아요. 충분히 그 여자라면 그걸 믿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오히려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서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 입으로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자베스도 혼란스러운 거야. 맞아. 아니라고? 자기는 이미 그런 걸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했는데 저는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지만 자기는 과보를 받았고 남자라고는 전 남편 톤밖에 모르는 순수한 순진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돼. 약간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 그러니까 과거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맞아.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나는 거지. 그 과보를 받았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굳이 성인이 어릴 때 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는 오히려 좀 그 반대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치. 그리고 그 말도 막 했었잖아요. 기대를 하면 실망이 뭐 크다고 하면서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뭐 우리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줄 기대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졸라 기대하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니까 내가 나 돈 욕심 없어요 그니까. 하는 사람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방어적인 사람이고 그 표리부동한 사람인지가 너무 느껴지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 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또 한 명의 이상한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레이 씨의 배역을 연기를 하게 돼서 두 명의 미친년이 나옵니다. 그레이 씨의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연구가 이제 친입의 좀 경계를 넘었다고 느껴지시는 장면이 있었는지 혹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캐릭터의 접근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그 PD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너 당장 돌아와. 원래 금요일까지 돌아오면 돼 했다가 조금 더 섹시한 12살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당장 돌아와. 조는 조용하고 단단하잖아. 그때 이미 선 넘은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어야 할 건덕지 같은 것들이 아직은 뭔가가 덜 밝혀진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더 다가가고 싶다 뭔가. 근데 엘리자베스 그게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연기에 몰입한 나 자신 멋있어. 얘도 약간 이게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엘리자베스는 타인을 관찰하면서 자기 욕망을 해소하고 자기 위안을 얻는 사람이라서 나는 대배우들이 다 저러진 않을 텐데 저게 무슨 민폐야.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창고 같은 데서 자위하는 그런 느낌 역시도 비슷해.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종류의
자료 조사라면은 뭐 음. 각본가나 감독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배우가 굳이 저렇게까지? 이제 배우는 사실 내 안에서 내 스타일로 해석해도 되는 여지가 그쵸. 있지 않을까? 아무리 실제 인물이라고 그래도 음. 충분히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라도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인생과 이야기라는 얘기가 다 계속 등치돼서 나오잖아요. 실제 이야기더라도 그게 인생이더라도 이야기가 되면은 각색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굳이 실제 그 일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이입해가지고 그거를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복제해서 연기를 한다? 그건 연기가 아니지 않나?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음. 실화 사건 자체가 그게 실제로 영화가 됐던 거예요? 그 상황이? 실제로 그 12살 때 그 실화 사건이 있었고 실화는 감옥에서 둘째까지 그 출산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네. 근데 그 둘째까지? 실화가 영화가 된 것까지 실화인지. 그 실화가 영화가 된 것까지 실화인지. 그렇게 들은 것 같아. 망한 영화라고 했던 것 같아. 아 그러면은 진짜 진짜 영화화가 됐던 것까지가 실제인 거죠? 전 사건만 알고 있고 영화가 됐던 것까지 실제인지는 지금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런 면에서 엘리자베스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전 시대의 연기에 생각해 보니까 그 뭐랄까 흐름은 뭔가 메소드 이걸 되게 중요시했었잖아요. 지금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이해해보기 위한 그 걔가 왜 그랬을까 다 이제 좀 생각해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메소드 연기가 되게 유행이었던 시절이었으면은 네. 그냥 그 역할에 진짜 집착을 해서 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더 집착하고 매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요즘에는 좀 재해석하고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거에가 좀 더 배우들이 더 연기에 더 멋있다라는 게 좀 더 트렌드가 네. 바뀌었다면 저만 엘리자베스의 이 연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아까 보름이 얘기했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조한테 뭐 우리 동갑이에요 그 말 했을 때 하면서 회사에서 몰래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뭔가 그레이시가 조한테 진짜 느꼈던 감정을 자기가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시가 느꼈던 거를 자기가 직접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펫샵 창고도 너무 좀 과하다라고 느껴졌고 그 감정을 뭔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같은 게 그게 이제 엘리자베스의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과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마지막 촬영장에서 막 여러 번 찍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제 진짜가 될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그때도 미친년 같았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엘리자베스 역시 그레이시를 자기가 완전히 흡수했다고 착각하는 순간인 것 같았고 자기가 그레이시를 모두 다 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뭔가 점령에 가까운 상태라고 좀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이 두 미친 여성들의 관계도 미묘했는데 뭐 공감이었을까, 경계였을까, 서로를 비추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같은데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의 이 관계가 어떤 거였다고 느끼는지 혹시 나라면 나의 삶을 관찰하고 흡수하는 이런 엘리자베스 사람을 곁에 두는 게 가능할까요? 가지 언니는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엘리자베스가 이 영화에서는 관찰자로 표현이 됐지만 네. 그냥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의 감추고 싶은 내면 결국에는 왜냐면은 걔가 톡톡 질문하면서 자꾸 건드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이스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누르고 안 그런 척 계속 하잖아요. 하지만 당연히 그 속에 있는 내면에서는 툭툭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딱 대놓고 자신의 것을 마주보게 하는 거울? 거울 그래서 둘이 거울 씬이 많았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아? 내가 되게 감추고 싶지만 자꾸 튀어나오는 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꼴배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거울 치료 당해가지고. 네.
저도 정확히 같은 의미로 동족 혐오다. 연기하고 있는 전현을 보니 나 지금 내가 연기하는 연기하는 내가 싫어진다. 그래서 자꾸 거슬린다고 막 그러잖아. 인생이 들어와가지고 짜증나게 한다고 막. 맞아, 동족 혐오 웃긴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화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한 명의 그레이 씨가 두 명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동족 혐오 너무 웃긴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뭔가 뭐 반복되는 장면, 뭐 반복되는 대사, 반복되는 영상, 거울, 창문 이런 시선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런 연출은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런 영화적 장치나 시선 연출에 대해서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의미로 넣은 걸까? 이게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해서 물론 관객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아예 모르니까 일말의 감조차 안 잡히니까 살짝 궁금해서 이제 두 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영화에 대해 좀 넓게 이해해보고 싶은 생각에 질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해보면 저는 약간 이제 두 여성이 그 동족 혐오처럼 약간 복제라고도 좀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거울을 활용한 장면은 두 명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창문이나 뭐 TV 화면처럼 무언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반복되는 장면들도 영화에서는 엘리자베스가 그레이시를 연구한다지만 뭐 조도 엘리자베스 광고를 여러 번 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 떨어진 자리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 엿보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점이 되게 헷갈리게 찍혔거든요. 네. 그레이시 시점으로도 보이고 엘리자베스 시점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조의 시점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그게 짜증난다는 관객들이 많은데 나는 그게 이 영화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약간 그 헷갈리게 만든 시점을 통해서 모두가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감독의 의도인 것 같고 네. 그 복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사용했다. 이거는 되게 조금 사실은 자주 나오는 작품이자 클리셰라서 크게 새롭지는 않은데 네. 좀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굳이 막 인위적이다라고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곳곳에 막 거울 같은 거를 배치를 시키고 둘이 화장하는 그 씬 있잖아요. 그 씬이 나를 봐, 걔네가. 너무 빤히 쳐다봐.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서 봤으면 그 큰 화면에 두 사람 얼굴이 엄청 크게 관객들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도 그 사람들도 날 보고 나도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무의식을 많이 상징을 하다 보니까 창문을 여기저기 배치한 거는 서로의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결핍,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라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프레임, 네모 같은 네모를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을 자아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면 그 조가 엘리자베스의 광고도 이렇게 계속 보는 건 역시 조의 그 다른 이성에 대한 호기심. 네. 왜냐면 그게 좋아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걔는 13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잖아. 난 처음에 너무 이렇게 보길래 그 광고 볼 때 솔직히 자위하나? 왜냐면 그런 눈빛이었어. 맞아. 눈빛이 거의 약간 했지. 그리고 계속 돌려보잖아. 그러니까 그 네모난 자아의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투영이 되는데 그냥 딱 그 사람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모든 그런 프레임들이. 네. 맞아. 그리고 애벌레 가둬놓은 거기도 네모난 그 망 같은 데 가둬놓고 거기서 계속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고 막. 맞아. 생각보다 시선에서 시선에 의한 게 되게 더 많네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영화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잘 만든다니까? 잘 만드는데 다크호터스는 재미가 없었어. 캐롤은 재밌었는데. 지금 이거 듣고 다시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보면 세 번째인데 기가 너무 빨릴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영화 속 엘리자베스처럼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삶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연기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진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 배우가 아니니까.
연기를 안 하는 사람한테 왜 이런 질문하지? 궁금해서? 근데 저는 가끔 연기까지는 아닌데 네. 그 빙의할 때가 있거든요. 소설 쓸 때 인물에 완전히 푹 들어가려고 가끔씩 그냥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그 사람이 돼서 일기를 써봐요. 오늘 오. 하루에 대한 일기. 그 사람이라면 음. 오늘 하루가 어땠을까 하면서 네. 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페르소나를 진짜 프로필을 완전 꼼꼼하게 이렇게 채워가지고 쓰면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작업을 딱 하고 뭔가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이 그 사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왠지. 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가지 언니는 어떤 인물을 연기해보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재벌이요. 난 내가 너무 어색할 것 같아. 돈이 있어본 적이 없어서. 발연기는 하겠지만 재벌의 삶을 연기하면서 간접 경험을 좀 해보면 내가 안 해본 거니까. 네. 그렇다면 난 공주 할래. 오, 공주도 좋네. 옛날에 그 성률이 나왔던 그 뭐야. 아, 내가 부여의 공주다 이거. 대신 발연기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는 가끔씩 한 번씩 생각해봐가지고 되게 처음 생각해본다고 하실지 몰랐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원래 전공을 연기가 하셔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독립운동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일제강점기를 다룬 작품을 보면은 와, 과연 저 용기는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걸까?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와, 저런 연기를 하려면 어떤 신념과 어떤 용기가 있어야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질문을 준비하면서는 좀 처음에는 뭐 존경할 만한 인물을 통해서 이제 좋은 점을 흡수하고 싶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오히려 쌍년? 진짜 막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막 또라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연진이 이런 연기. 연기하면서 뭔가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본능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싶다? 그냥 그런.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악녀 연기가 하기가 더 쉽다면서요,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납작하니까. 진짜 나쁜 짓만 하면 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시에나는 연기 전공을 했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항상 일상에서 아예 연기는 나와 달라가 아니라 내가 언젠간 연기를 한다면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 뭐 어떤 되게 재밌는 대사가 있으면은 그냥 따라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꼭 내가 연기를 하겠어라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일상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배운 사람이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좀 더 풍부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정말. 이 얘처럼 말고. 이 미친년처럼 말고. 엘리? 엘리?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영화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레이 씨와 엘리자베스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이제 뭐 엘리자베스는 영화를 촬영의 초반기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기는 하는데 각자 상상해본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일단 엘리자베스는 그냥 자신의 연기에 매우 만족하면서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은 난 진짜를 해냈어. 난 해냈어라는 일말의 뭔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걔 약간 취해 있어.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다음 먹잇감을 또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반면에 약간 그레이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엘리자베스의 등장으로 조가 너무 각성을 제대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와요.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노쇠했고 이빨 빠진 마녀.
네. 그리고 자녀 남은 둘도 대학에 가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조를 더 이상 붙잡을 구실이라든지 조가 가질 책임감이 한결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마맛도 받고. 그 다른 여자와도 한번 잡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둘이서 이제 그 건배할 때 이제 남은 네. 우리 둘의 뭐 여생을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레이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새드한 예, 생각이 들고 사실 둘이 헤어져야지만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네. 하고 일단 그레이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아 먼저 돌아가실까? 조금만 살면은 야, 조아한테는 언제든지 새 인생이 열리기 충분한 나이라서 36살이면 우리보다 어린데 가는 거 순서 없어. 아 너무 웃겨. 아니 그걸 떠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레이시가 너무 이제 미친 나머지 조가 탈출하려 할 때 조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잡아놔. 가더나. 미저리. 가더나. 어. 애벌레처럼. 야 이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능해 그레이시라면. 근데 둘은 이미 끝나는 관계라고 봐요. 왜냐면 나비가 날아갔다는 거는 그래 그딱 어. 비유적으로 그죠? 조가 이미 해방을 했다라는 뜻이고 네. 그러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거고 그레이스 걔는 자아가 튼튼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남성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아 대체자를 찾는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기 너무 충분한 진짜 얘 자아가 안 튼튼해. 아, 전혀, 왜냐면 전혀. 환승연애잖아 결국에는. 그쵸 환승연애죠. 그렇게 이제 애도 계속 낳고 무슨 나무꾼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맞네. 그 전에도 넷이나 낳고 쌍둥이 또 낳고 아주 씨. 되게 건강하다. 애벌레가 알 낳는 것처럼 틱틱틱. 저도 나무꾼에 도끼를 감춰뒀는데 얘가 찾았어. 웃겨. 저도 비슷한데 엔딩 이후에 그 나비가 날아갔다는 게 이제 조가 각성을 했고 저는 조가 떠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문자를 계속 하는데 그 맞아요. 그 우리 동호회 저 나비 회원? 보러 가자 뭐 이러면서. 멕시코 너 유부남 아니야? 막 그 어. 친구. 그 친구한테 이제 멕시코에 뭐 어쩌고 뭐가 있대 막 하면서 그런 걸 보낸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멕시코 그 나비를 뭐 찾아서 갔을 거다라고 혼자 생각을 해보면서 아이들 졸업식 날 조가 막 아이들 졸업하는 모습 보면 막 엄청 울잖아요. 이제 해방이야. 그게 마치 자신의 지금까지 인생을 졸업하는 것 같은 느낌도 그리고 난 들기도 약간 했거든요.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 자신은 저런 살아보지 못했잖아. 맞아. 10대 그레이시를 만나서 뭔가 평범한 청소년기나 그런 사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이 막 신나게 졸업해서 희망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레이시가 어떻게 올가맬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찾아서 물리적으로는 일단 떠났을 것 같고 그레이시는 저는 약간 분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가 개봉하잖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녀를 주목할 것 같은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레이시는 여전히 그 시선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싶어하는 인물이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당당하게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조는 내가 여행을 잠깐 보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안 돌아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엄청 뭐 막 가스라이팅을 또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근데 결국 조는 안 돌아갔을 것 같고 나중에 사람들의 관심이 좀 잊혀졌을 땐 저도 환승연애를 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 과연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남았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제가 말하고 다니는 키워드예요. 그래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쟤는 저렇구나.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파국을 불러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남을 뭐 이해한다? 똑같이 복제를 한다, 따라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달달보름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해는 불가능하고 공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은 가능하지.
진짜 이해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이해는 이게 말이 되게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네. 내 입장은 고수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면 그냥 바라보는 거, 그냥 그대로 두는 거. 그게 진짜 이해 아닌가? 그래, 근데 쟤는 저런가 보다.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표현하는 이 엘리자베스가 얘기하는 이해 같은 느낌은 그냥 그 완전한 체험을 통해서 복제해서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나? 절대 저는 경험을 같이 했다고 해서 느끼는 바는 다 다르잖아요. 네. 고통의 역치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똑같은 경험한다고 그걸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나도 나를 이해 못해. 근데 나를 이해시켜줘. 너에 대해서 나를 이해시켜줘라고 해도 그가 온전히 설명을 해도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나를 잘 시켜주지도 못할 걸. 그레이시처럼 누가 봐도 안 당당해 보이는데 나는 당당해 막 이러는 것처럼. 근데 그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런 지점에 사람에게 흥미를 갖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내면이 궁금하죠. 궁금하다기보다 연기할 때 진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악인 연기하기 쉽대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는 다채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층적인 면면들을 다 한 번씩 살펴보는 거는 연기자로서는 엄청나게 욕심나는 캐릭터긴 하지. 그냥 캐릭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저도 이 이해라는 게 한때 제가 되게 오래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약간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행동이 수행이 안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게 일에서만 그게 국한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니까 관계에서도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말을 제가 되게 자주 쓰기도 했고 저희 아이한테도 뭘 설명을 해놓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을 제가 되게 자주 썼는데 한번 되게 뒤통수 맞았던 그 말이 제가 막 남편한테 뭐 누가 있었는데 뭐 어째저째 해서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이랬더니 남편이 되게 황당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여서 아니 뭐 얘기를 했더니 이해하지 마. 네가 그 사람을 뭔데 이해해. 너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넌 너야. 그냥 이해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안 할 수도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너무 다 막 내 나의 그 사고 안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그 바둥바둥 했던 그게 그래 그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되게 그런가 보다. 느껴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 사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요즘은 저도 가지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말자.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다른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부터 이해해라. 근데 나도 이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마음이라는 게 되게 허상이라서 맞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오늘 마음은 왜 이럴까? 이러면 그거는 또 거기에 집착해서 괴로워진다고요. 제가 어제 그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과 산책을 하면서 버들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공원에 버들나무가 막 이렇게 펴있길래 언니들이 저 버들나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버들나무 무섭다. 너무 축 처져 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벤치에서 수다 떨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석양이 지는데 버들나무가 또 이렇게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버들나무 너무 예쁘다. 사람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 그 언니들이 너 아까 무섭다. 그건 아까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라는 건 어렵다. 나도 몰라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 디셈버 영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